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이은영 휴먼앤디터 소장, 이상일 K-스탯 컨설팅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새해가 들어서서 10여 개의 각종 여론조사가 쏟아졌는데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야 조금 앓는 소리 하면서 골든크로스는 아니고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이제 좀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진단하긴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 앞섰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역시 지금껏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하게 나왔던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좀 많이 벌어지는 걸로 나오고 ARS 조사에서는 그렇게 벌어지는 조사는 안 나왔다. 이런 겁니다. 오늘 MBN 조사도 역시 ARS 조사였습니다만 크게 벌어지진 않았고 NBS 조사는 역시 오늘 조사였는데 네. 전화면접 조사니까 한 8% 정도 벌어졌고 이런 차이인데 전체적으로 1월 1일 이후로 쏟아진 여론조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이상일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많이들 이제 보셨을 텐데요. 두드러진 부분들은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지금 이게 데드크로스냐 골든크로스냐의 이제 어떤 논쟁까지는 아니지만 관심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재명 후보 측이나 민주당에서도 이제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환호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뭐냐면 대체적으로 이제 지난 연말에 11월 달 조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윤석열 후보의 그 새해 지지율들을 보면은 대략 한 적게 빠진 쪽이 한 5%, 그다음에 많이 빠진 한 10% 정도 빠져서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재명 후보도 지지율이 상승하긴 했는데 그 폭은 상당히 좀 적습돼서 한 3에서 5% 정도 올라가면서 물론 이제 그런 어떤 그 시속 게임에서의 상승이 분명히 나타나고는 있지만 상대가 빠진 만큼 어떤 그것이 나의 상승으로 이어져 오진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이 아직은 이제 이런 상황의 판 자체를 그렇게 낙관하거나 예단하기는 조금 이른. 그래서 여기다 또 다른 이제 새로운 전략들을 좀 구사하고 선거전을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 쪽은 상당히 큰 위기에 봉착을 했죠. 다 아시다시피 이제 선대위를 전체 해산하고 새로 구성해야 될 정도까지 상황이 몰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아마 변곡점이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이런 흐름들이 좀 고착되거나 더 강화될 거냐 아니면 반전이나 좀 새로운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 주말까지 상황이나 어떤 각 후보 진영들이 무엇을 풀어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소장님 말씀 정리하면 윤석열 지지율이 큰 폭 하락, 이재명 지지율은 소폭 상승. 그러나 현재 판세로 단언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고. 자, 이은영 소장님. 일단은 이번 주 조사를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생각보다 지금 40% 돌파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아하. 이 점을 좀 지적을 할 수가 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주 조사를 보면은 이제 30% 오늘 이제 MBS랑 머투 갤럽 거 조사를 보더라도 일단 20%대 아직 머물러 있다. 그런데 지난주에 나온 것 중에서 한 5, 6% 나온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조금 지지층 결집이 있었나 할 정도로 위기가 지금 상당히 크게 봉착이 돼 있어서 지난주 대비 조사 보면은 20대 중반보다는 그래도 30대 돌파하기 직전에 29.8 이 정도 지금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상일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의 급등 이게 지금 상당히 이제 이번 주 가장 큰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이 안철수 후보가 과연 15%를 돌파할 것이냐 이게 지금 제일 큰 변수 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선관위 주관 법정 토론은 3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것만 한다 그러면 토론으로 지지율이 뒤집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미 국민들이 찍을 사람을 다 정해놓고 토론을 보기 때문에 편향성에 치우쳐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어제 선대위 개편 이야기하면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3회보다 더 늘어나는 건데 그리고 기간도 지금 더 빨라지는 거고 그러면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토론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특별하게 판이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토론이라는 것이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의 말을 흡수하고 그렇죠. 반대 진영에 있는 후보의 말은 배척하는 이렇게 됐기 네. 때문에 이게 판세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게 그동안 많은 이제 사례였는데요. 네. 이번의 경우에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좀 토론을 기피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고 실제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과연 이제 정말 대통령을 할 만한
수권 능력을 준비가 다 되어서 나온 건가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들을 표한 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통해서 드러났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그 문제가 핵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유권자들이 검증하고 재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토론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관심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과거와는 좀 다르게 지금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하거나 좀 흔들리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후보 간에서 상호 토론이라든지 이런 토론회들이 상당히 주목받고 영향 변수로 굉장히 크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다른 대선보다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소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미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비교 토론이 있었잖아요. 예. 그 3%에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좀 격차가 이게 뭔가 크게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보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워낙 토론이 안 된 상황 속에서 이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좀 이슈가 많이 됐던 것 같고 사실 지난 그 경선 국민의힘 경선 상황을 보면은 그 토론이 그렇게 그러니까 실수를 하면은 큰 그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 경선 토론을 보면은 물론 이제 실수가 있긴 있지만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었고 상당히 인파이터 기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뭐 전문가도 붙었다고 하니까 토론 횟수가 늘어났을 때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이게 그렇게 큰 변수가 되진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서 저는 한 가지 본 게 뭐냐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실제 그런 어떤 토론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기대치 수준이 상당히 낮게 잡혀 있다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더 그렇지 않다. 굉장히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정도의 선방만 하더라도 일정한 정도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게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잘하고 굉장히 다방면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디테일한 어떤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걸 사람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정수행 역량을 분야별로 물어보면 이재명 후보가 높을 것이다라고 대부분 여론이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재평가를까지 끌어낼 수 있는 정도의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짧게 덧붙이면 이제 토론 형식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마스 토론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이제 지금 당의 후보가 4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들어오면은 상당히 또 어수선해질 수 있고 쟁점이 살아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형식도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선거를 좌우하는 뭐 3가지 요소, 인물, 구도, 정책 이런 얘기 합니다만 이번 대선에 의외의 변수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당 내분 상황. 이게 갑자기 지금 튀어왔는데 당 내분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의힘 지지율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일 텐데 오늘까지도 수습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번 주 내로는 수습이 불가능하고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가면 국민의힘은 결국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돌파나 극복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 선거를 치르기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됐을 때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후보가 완전히 고립무원 상태에서 혼자서 선거를 치르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물론 뭐 그렇게도 선거를 치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만약에 뭐 굉장히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흐름이라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면에서 그렇게 갔을 때는 선거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아직도 여진이 많이 남아있고 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좀 쌓여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상황을 지금 반전시키기 위한 어떤 모색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수습되고 새롭게 일단 후보 쪽과 선대위 부분은 정비를 일단 했고 지금 남아있는 분이 당내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당 그리고 선대위 후보 사이의 어떤 이제 이 갈등 구조 같은 문제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어떻게 지금 수습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이게 유권자들이 바라볼 때 후보를 중심으로 바라보지만 사실은 세력을 같이 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어떤 이런 자중지단이나 내분이 수습되지 않는다는 것들은 이게 후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당 전체에도 그럴 수 있어서 아마 이게 어떻게 수습되느냐 얼마나 빠르게 수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야당의 내분이 이게 사실은 이번 그 MBS 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좀 소폭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왜 빠졌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야당의 내분이 민주당에게 긍정적으로 지금 작용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이번 대선을 학자들이 지금 분석을 할 때는 정치의 실패인 선거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말이 뭐냐면은 지금 그 민주당에도 180석이나 줬는데 한 게 없다라는 이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이렇게 비호감이 높고 이런 상황이 결국에 정치의 실패였고 그리고 그 국민의힘의 내분 상황 자체가 꼭 그
국민의힘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은영 선생님 방금 언급한 MBS 조사. 네. 대통령 후보 지지율 보면 이재명 36, 윤석열 28. 지난주는 양자간이 11%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번 주는 8%포인트 차로 약간 좁혀들었습니다. 어쨌든 네.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요. 네. 안철수 후보가 그만큼 더 뛰어 올랐다. 이런 조사인데 이것도 뭐 전화 면접이니까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많이 앞선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여론조사에서 당선 전망은 이재명 후보가 50%, 네. 윤석열 후보가 26%입니다. 이 차이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일단 예, 지금 같은 여론 구조 흐름을 봤을 때 그 일반 이제 유권자들 국민들한테 누가 당선될 것 같은지 물어봤을 때는 이것이 후보에 대한 개인 평가와 그다음에 그동안 지켜본 여론의 흐름을 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정도 상황까지 왔으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훨씬 높은 거 아닌가라는 것이 지금 이제 거의 일반론 수준에 올라올 정도로 크게 확산됐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게 이 당선 가능성 여론 지표라는 것은 보실 때 좀 유의해야 되는 게 굉장히 가변성이 큰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론 지지율 구조가 바뀌거나 뭐 조금 변동이 좀 커졌을 때 이 진폭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아까 소개하신 조사에서도 보면 분명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앞선 조사가 나타났지만 결국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합친 조사 그 지지율을 보면 백중세로 오히려 앞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단일화 가능성 문제들이 이제 또 부상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당선 가능성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것은 사실 여론의 그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 없다. 방향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안철수를 합치면 40%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제 단순합으로 이번 지금 이 사안을 볼 수는 없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당선 가능성 문화가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어쨌든 이번 방송 3사나 또 MBS 조사를 봤을 때 다 50%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 50% 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선대위 쇄신을 통해서 꾸준히 지지율을 올려온 게 있었고 그거를 이제 그 야당의 분열과 대비 효과로 보면서 이런 상황이면 이재명 후보가 이기겠다라는 대세 상승에 대한 인식이 그 당선 가능성 숫자로 저는 나타난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MBS에서 이재명 후보가 소폭 빠진 거는 이 모든 이제 이 정치가 이렇게 좀 어수선한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좀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좀 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것들이 소폭 빠지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민주당 혁신위에서 그 이제 정당 혁신이나 뭐 이런 걸 좀 내긴 했는데 그런 목소리를 이재명 후보가 좀 더 많이 내면 이 지지가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또 이 조사에서 살펴볼 게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긍정평가 44%거든요. 근데 이 조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사도 마찬가지인데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대통령 긍정평가에 못 미친다. 계속해서 못 미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이게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독자적인 대세론을 이렇게 형성시키지 못하는 그 구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인데요. 결국은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 이슈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상당히 많아진 건 뭐 5년을 국정운영 했기 때문에 뭐 당연한 현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래 비전을 갖고 격돌하는 대선 후보 뭐 여야와 마찬가지로 특히 여당의 후보가 그 부분들을 극복해내지 못할 정도로 사실은 악재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 물론 이미 다 드러난 악재이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 이제 최종전에서 그 치열하게 도덕성과 비전에 대한 공방들을 벌여갈 때 이 부분들을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잘 해소할 수 있냐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숙제로 남아있다는 거죠. 결국 이 지금 대선 후보들이 현재 5년 동안 국정 운영을 하면서 뭔가 많이 쌓여서 공도 있지만 과도 뭐 있었던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인기나 지지도를 못 넘어선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대통령 지지율은 이제 물론 이재명 후보 지지율보다 높긴 한데 그 강도면에 있어서는 좀 이전보다는 그렇게 강하게 작동하는 그런 어떤 전체 지금 대선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강한 작용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거는 크리스마스 사면의 여파와 그다음에 그 코로나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그 국기 결집 효과 이거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금 문제는 정권 교체 의향이 높은데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훨씬 낮다라. 안 나오죠. 이 점이 더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MBS 조사인데요. 지난 조사도 그렇고 이번 조사도 그렇고 매주 조사를 하니까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거의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있다. 지난 조사는 더블 스코어. 이번에는 40대 23인데
뭐 비단 MBS뿐만 아니고 다른 조사에도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뭐 분모는 작습니다. 이번에 뭐 서울 187명이 응답했으니까 이걸 보고 그러면 계속해서 민주당이 비토를 하든 서울 민심이 돌아섰느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직은 좀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별 조사 결과들을 보실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게 한 180명, 그렇죠. 200명 예. 정도는 이 오차 범위가 달라진다 해서 한 10%가 넘기 때문에 사실 10% 정도 오르고 내린 것을 우리가 확정할 수가 없는 어떤 수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이 지지율의 변동이 있었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진 게 비단 뭐 2030에서 많이 빠졌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지역별로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중간지대에서 좀 관망하던 유권자들 서울 지역에 사실은 굉장히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한테 조금 그 안티가 좀 더 많은 어떤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런 부분에도 일종의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봅니다만 이 부분들이 이제 확정적으로 나타나려면 그 흐름들을 여러 개 좀 모아서 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가 말씀드린 MBS 여론조사는요.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사가 지난 3일부터 5일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가 해야 되는데 지금. 괜찮습니다. 제가 하면 됩니다. 예. 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게요. 오늘 나온 MBN 조사인데 이게 MBN이 RN서치에 의뢰해서 RN서치, 한 조사.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여기도 1000명이죠? 네. 예, 1003명. 조사 일시는 4일부터 5일 양일간 조사했고요. 근데 이 조사는 ARS 조사하지 않습니까? 네, 예. ARS인데 가상 번호를 써서요. 예. 네. 이것도 역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고요. ARS이다 보니까 MBS보다는 이재명, 윤석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죠, 이재명 조금 38.5, 윤석열 34.2 뭐 이렇게 됩니다만 오늘 이 조사가 핫한 거는 예. 윤석열과 안철수로 단일화했을 때 안철수가 더 많이 나온다.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안철수로 단일화하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우선 윤석열과 안철수로 단일화했을 때 안철수가 높게 나온다. 윤석열 32.7, 안철수 43.5. 43.5.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이제 이거 그 전체 그 숫자는 안철수 후보가 높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네 분, 국민의힘의 네 분 상황이 여기 좀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전체 숫자를 보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과 정권 교체 의향층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게 예.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들여다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 단일화 시 지지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59.5, 안철수 후보가 31.5, 정권 교체 층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55.2, 안철수 후보가 36.5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분 상황이 정리되지 않는 속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의향층이나 또 국민의힘 지지층 모두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속에서 안철수 후보 지지가 좀 상승을 했고 여기서 지금 그 가상 사자구도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가 12.2가 나왔거든요. 이번 주 특징이 안철수 후보가 다 12% 나온 게 3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12%일 때 요 정도 상황이니까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15까지 나온다면 여기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아직은 이게 그 단일화가 됐을 때 안철수 후보로 이게 지지가 몰려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는 국민의힘 혹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만 물은 게 아니고 전체를 물었군요. 그렇죠. 전체를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가 많이 나올 수 있었겠네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이 안철수 후보를 많이 지지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네.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단일화를 시도한다고 하면 최근에 그 단일화나 경선에서 그 전체 국민한테 묻는 여론조사 방식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것이 꼭 허수라고 보기 어려운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가장 타격이 큰 시점의 조사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좀 정돈이 되고 난 이후의 조사랑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이 보여지고 그리고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 그것의 그 기저에는 정권교체 여론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교체 여론이 많이 좀 약화됐다라는 진단도 몇 가지 나오지만 그래도 여전히 과반수가 정권교체 여론에 동의하는 조사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당 내용이 심화되고 내분이 심화되고 실망감이 굉장히 커졌을 때 이 부분들이 보통의 경우에는 대안이 없으면 그냥 실망층 부동층으로 빠져버리거나 네. 무관심층으로 빠지거나 일부는 오히려 상대 후보가 더 낫다고 옮겨가야 되는데 이게 급격하게 다른 대안을 찾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안철수 후보에 대한 주목도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부분들이 이제 실체적인 여론으로 안철수 후보가 다시 부상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 그러나 결국 이재명 후보가 왜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렇게 환호하지 못하냐면 이 문제를 아직은
그 넘어야 될 산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예. 정권 교체론이 크기 때문에 이런 여론의 급변동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 네, 지금까지 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몇 번 했습니다만 네. 그 단일화 협상이 상당히 지리했거든요. 그 논쟁도 상당히 심했고 방금 두 분도 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한테만 물으면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앞서잖아요. 네. 근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뭐 민주당 지지자도 들어오니까 안철수 후보가 높다. 그러면 만일 단일화 협상에 들어가면 국민의힘에서는 역선택 배제 조항 넣자고 할 테고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그건 못 넣는다 할 테고 벌써부터 시끄럽게 지금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양쪽 다 양보 안 할 테고. 그래서 네. 과연 단일화가 쉽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단일화에서 성공한 예가 없으니까 계속 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시간을 계속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엔 어떨 것 같습니까? 또 단일화 시도를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 당세가 약해가지고요. 이 안철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 전망은 거의 한 자리 숫자예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기회가 지금 나한테 오고 있다. 하지만 내가 이걸 완전히 이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단일화라는 고개를 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의 상황을 보면은 정권 교체 의향, 지금 MBN RN서치 조사에서 보면 정권 교체 의향보다 훨씬 못 미치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보다도 지금 후보 지지율이 낮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여기서 자기 지지율을 조금 더 키우면 충분히 단일화에서 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전과는 좀 다르게.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이번에 보니까 집회에서 호감도가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조금 자신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 뭐 선거에서 단일화라는 것이 수월하게 이루어진 적이 없죠. 이게 예. 굉장히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근데 그렇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양쪽 다 자력으로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와 적어도 백중세의 흐름 이상으로 가져가는 흐름 만들지 못했을 때 이런 흐름을 만들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 정권 교체론을 등에 업고 정치판에 뛰어든 게 윤석열 후보고 그렇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 역시도 사실은 이제 어쩌면 이게 여기서 또 정권 교체에 만약에 뭐 단일화나 이런 이슈들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질질 끌어가지고 뭔가 그 문제를 방해한 어떤 사람을 찍히는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이게 만약 야권의 두 후보가 자력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자신감 없어졌을 때 마지막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단일화라는 이슈 속으로 좀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 문제들에서 뭔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이제 아마 한 달 동안 뭐 이재명 후보대로 또 윤석열 안철수 후보들 양쪽 진영은 이 지지율 상승 국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들을 기울일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볼 때 짧게 덧붙이면요. 이 PK 쪽에서 그 단일화시 지지 후보가 윤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호감도 개선과 이 PK 지역에서의 표심 변화가 안철수 후보에겐 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설 연휴인 구정 때까지 윤 후보 지지율 회복되지 않으면 어려워진다. 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1월 말이면 승부는 결정난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두 분 혹시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지요? 1분씩 드릴게요. 시간 없어서. 네,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윤석열 후보가 일단은 이 지금 20%대로 내려와 있는 거를 지금 30% 최소한 중반 이상은 1월에 올려놔야지 이 말이 좀 성립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1월 안에 30% 중반대까지 올리지 못하면 2월 어려워진다. 네, 어려워집니다. 예. 뭐 설 지난 직후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된 여론이라는 것이 이게 선거 일정상 그리고 나면 곧 얼마 안 있으면 예. 후보 등록이라 공식 선거 운동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뭐 백중 흐름이 나타나냐 아니면 한쪽이 굉장히 월등하게 앞서가냐 이런 어떤 흐름이 나타났을 때 이것이 거기서부터 이제 이거를 뒤집는 무슨 시간 자체가 굉장히 부족할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선거 판세나 물론 뭐 야권에서 이제 여전히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화라는 이슈가 남아 있겠지만 선거 판세가 어느 정도 정리된 시점은 설 직후라고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게다가 뭐 이제는 사전 투표가 뭐 굉장히 그렇죠. 많은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특히 저 민주당이나 진보층 지지자들은 거의 사전 투표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3월 9일이 투표 날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선거는 그 이전에 벌써 투표가 맞아요. 시작된다.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명절 때까지 윤석열 후보가 할 때든 지금 20%로 떨어진 것을 30%까지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다. 설 민심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1월 말에 이제
설 연휴가 들어가서 2월 초까지인데 또 다 모이면 설 밥상이라고 하죠. 민심. 또 정치 얘기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그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저렇게 자중질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태를 이번 주 다음 주 안에 수습하지 못한다면 회복이 좀 어렵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죠. 지금까지 이상일 K스테이트 컨설팅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